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하우의 정현경 대표입니다. 저희 뮤직하우는 음악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금융서비스화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에서 나오는 그 저작권료를 수익증권화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 저작권료를 소장하시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뮤직하우의 정현경 총괄 대표님 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아트투게더의 이승행 부대표님, 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투게더 이승행 부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아트투게더는 미술품을 공동 구매해서 뭐 10,000원 단위로 쪼개서 소유하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펀더풀의 윤성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펀더풀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욱입니다. 저희 펀더풀에서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즐기는 이런 컨텐츠 사업에 직접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을 모신 이유는요, 바로 문화금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이 문화금융을 대표하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정현경 우리 뮤직하우스 총괄 대표님께 문화금융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블러 현상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하나의 화두인데요.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산업 간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그런 경계 융화 현상이죠. 저희는 이 문화금융은 이렇게 산업 간의 경계를 좀 모호하게 하는 경계 융화 그 현상을 더 확장해서요. 문화와 금융의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 구현한 아마 이 빅블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금융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네. 문화 컨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금융서비스화한 이제 그런 산업을 말하는데요. 문화와 금융의 양 산업에 어찌 보면 혁신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제 그동안 문화 생태계에서는 문화 창작자와 문화 공급자들 그리고 문화 수요자들만이 이 문화 생태계의 일환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 투자가들도 문화 생태계에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는 저희 문화금융을 이끌고 계시는 이 두 회사의 대표님들과 함께 저희 뮤직하우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뭐 K-팝에 대한 관심 너무나 뜨겁죠. 그리고 문화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많으시고 실제 그 규모는 상당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금융 서비스도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 이제 문화금융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구나 하는 감이 딱 오는데요. 사실 뮤직하우가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어요. 지난 11월에 금융당국 제재 면제를 통해서 무채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문화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금융 플랫폼을 대표하는 각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뮤직하우 정현경 총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렇게 계시는 순서대로 이승행 부대표님 또 윤성욱 대표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뮤직하우는 음악 저작권에 기반한 문화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는 회사입니다. 그간 음악 저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아티스트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뮤직하우는 이렇게 아티스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개인들도 소장할 수 있고요. 또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료 공유 투자 플랫폼입니다. 아티스트는 음악 저작권료를 매월 한 번씩 정산 받으시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음악 저작권료 수익증권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가 분들은 본인이 보유한 음악에서 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를 매월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평균 한 7% 정도이고요. 이제 매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이렇게 보유하신 저작권은 또 마켓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뮤직하우는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회원 수는 한 120여만 명이 되고요. 거래 규모는 약 4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는 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을 소장하신다는 그런 특별함, 이런 문화의 소장의 욕구가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곡 중 아마 마음에 드시는 좋아하시는 노래가 한두 곡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 보시는 곡들을 비롯해서 시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약 1,200여 곡을 현재 뮤직하우를 통해서 만나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곡을 찾으셨다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약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익증권이다 보니까요. 발행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초 발행은 옥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단순 금융 상품이 아니죠. 문화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일 발행가 형식이 아니라요. 옥션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옥션 기간은 아주 제한적인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마켓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은 MZ 세대들한테 이제 특히 인기가 높은 방식이에요. 이 노랫말을 통해서 아주 특별함을 이제 지인에게 선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제가 이제 투자를 딱 받고 그날 저희 투자가분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제 이 노래를 쭉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동료들은 그 동료분 중에 한 분은 그 투자 받기 직전에 투자가한테 너 없이는 안 된다를 사정없이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렇게 노랫말을 통해서 많이 전달하시고 뭐 어버이날은 엄마라는 가사, 엄마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노래, 또 와이프한테 뭐 잘못했으면 뭐 미안해 이런 것도 선물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좀 재미가 있는 문화적 상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뮤직하우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9월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만큼 이제 제도권에 진입을 하는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 보호가 강화가 되었고요. 또 그만큼 신뢰를 확보한 만큼 향후 저희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우리 이승행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저희 다음 주부터 TV조선에서 미스터트롯 2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저희 홍보 마케팅으로 그 트롯을 좀 선물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제가 홍보팀에 한번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트투게더 이승행 부대표님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트투게더는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국내 최초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미술품을 10,000원 단위로 나눠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소유하고 나서 최종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또 쉐어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트테크 기업으로서 간단하게 이제 아트테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트테크는 미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을 구입해서 매각 차익으로 그 수익을 거두는 재테크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의 그 고가의 미술품을 저희 자체적인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공동구매 진행 시에 일반 대중들이 10,000원 단위로 참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작품을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인데요. 매각을 할 때도 실제 소유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고요. 최종 매각 이후에 수익을 분배받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투게더가 기존에 이제 고액 그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좀 비싼 작품들도 일반 고객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금융하고 그 미술품의 대중화를 좀 실현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는 저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별로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020년도에 저희가 쿠사마야의 펑킨 작품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28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2022년 4월에 쿠사마야의 비슷한 작품인 펑킨 작품을 1억 6천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약 2분 만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참여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미술품 공동구매를 말씀드린 대로 10,000원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 모토가 저희가 피카소 작품을 10,000원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46개의 작품을 진행을 했고 30점의 작품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각 수익률은 45%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연환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173%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데이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작품을 매각해서 높은 수익률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대표님께 네. 네, 그다음 넘겨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실 요즘 미술품이 정말 갈수록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자, 이어서 펀더풀 윤성욱 대표님의 발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 팀 앞에서 지금 음원도 그렇고 이제 미술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제 컨텐츠 부분도 그 기존의 일반인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그 컨텐츠를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K 컨텐츠라면 뭐 영화도 있고 아까 막 K-팝 음악도 있고 미술도 한국 작가들도 요즘 많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뭐 영화, 드라마, 또 뮤지컬, 또 기타 그 컨텐츠와 연관된 뭐 웹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시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 사실은 누군가 투자를 합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꽤 유명한 투자 기관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그 전체 투자한 영역 중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일정 정도의 이제 블럭을 빼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합법적인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유시고 사진전도 저희를 통해서 전체 자금의 한 50%를 조달을 했고요. 영화 한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관객동원 2번째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 전체 6억 원 정도를 전체 제작비의 6억 원 정도를 기존의 그 투자 기관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가 올해 가장 관객 동원력이 높았는데요. 범죄도시 3번째 내년에 개봉 예정인 그 영화도 저희를 통해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제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인데 저희 TV조선에서 맞습니다. 예, 제가 제작 발표회도 진행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저희가 결혼 작사 이혼 작곡 2, 3를 저희 온라인 소액 공모를 통해 가지고 5억 원씩 조달을 했고요. 수익률 궁금하시죠? 8% 수익 배당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특정 시청률이 이제 초과되면 시청률 초과한 거에 따라서 이익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해서 발행을 했고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비스 열고 그 이혼 작사 결혼 작곡이 그 줄여서 결사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사곡이라고 네. 결사곡을 하나하고 도와드렸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사곡을 저희가 처음 상품으로 올렸는데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거 정말 너네가 하는 게 맞니? 내가 금융위원회에 물어봐도 되니?
이거 은행 어디랑 하는 거니 등등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인지도도 낮고 뭐 처음에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꽤 짧은 시간 동안 5억 원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펀더풀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고 쉽게 즐기는 컨텐츠에 투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 펀더풀 원더풀을 외쳐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이렇게 그 새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오늘 이 세션에 이분들을 모셨는지 제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그 알짜 정보를 여쭤볼 시간인데요. 문화금융이 투자 자산으로서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요, 음악 저작권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을 했다. M&A부터 뭐 펀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분께 좀 각각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이번에도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하우 정현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문화금융이 이제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 자산이 다변화되는 것이 이제 핫한 트렌드인데요. 그 추세에 맞춰서 음악 저작권 투자 역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작년에는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더불어 음악 저작권 투자가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면에서는 좀 미약한 수준이지만 실제 그 성장세를 보면 좀 괄목할 만한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대체 투자에 대한 의향을 이제 묻는 질문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약 60%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체 투자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대답의 그 순서를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1위가 음악 저작권, 3위가 미술품, 4위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선호순에서 보면 1위, 3위, 4위가 다 문화자산 측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저희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음악 저작권의 패턴에 대한 건데요. 실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 선정된 곡들은 현재 저희 뮤직하우를 통해서 공개된 곡들 중에서 발매 연도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곡들에 대한 그 패턴입니다. 어떠신가요? 그 노래 제목, 가수를 보면은 다 다양하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보시는 그래프의 추이의 패턴은 매우 흡사합니다. 즉 패턴이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제가 이러한 흐름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놀랍고 흥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렇게 패턴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DCF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하면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서 환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 상품으로서 매우 높은 매력적인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악 저작권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매력적인 것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70년 이상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는 매력적인 금융 자산입니다. 현재 음악 IP는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주목받는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PE들이 저마다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요. 작년, 재작년 한 약 2해에 걸쳐서도 한 10조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거의 이 3.5는 전쟁에 가까운 그런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능한 자산, 앞으로 유망 자산을 이제 미리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이제 PE들이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사회자님께서 아까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형 자산이라는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시경제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불황에 강한 자산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보시죠. 그 보시는 그래프의 왼쪽에는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시장의 성장은 시작은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이 안정화되고 저작권료의 징수가 확산되는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유튜브의 성장세가 더해졌죠.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OTT와 SNS의 매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디지털 매체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계속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측표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데요. 이 우측표는 거시경제 요인에 대한 영향도입니다. 상관관계를 보시면 거의 0에 가깝죠. 왜일까요? 보통 모든 자산은 경기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자산과 자산 간의 상호 코릴레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음악 저작권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우리는 전기가 있는 한 음악을 듣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렇죠?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꾸준하게 음악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불황에는 우리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 분산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자산 항목은 그 자산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음악 저작권은 이제 매우 불황에 강한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현재 음악 저작권, 즉 뮤직하우에 투자하고 있는 목적에 관한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요.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 두 번째는 변동성을 통한 시색 차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만족도입니다. 그 앞에 두 가지 목적이 일반적인 금융자산 투자의 관점이라면 이 세 번째 문화적 만족도는 굉장히 독특하죠. 저희 뮤직하우만의 아주 독특한 측면인데요. 비금융적 요소로 투자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장한다는 어떤 특별함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비금융적 판단 요소입니다. 쉽고 재밌다는 것도 저희의 매우 강점인데요. 주식 채권 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분석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합니다. 이렇게 내게 가까이 있는 음악이라는 것이 자산이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상화폐와 달리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매달 저작권료가 나오고 법적으로도 보호기간이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차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수익률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수익률이 어떠신지 보시면은 매달 저희가 배당 가치 저작권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실제 유저들이 받는 수익 평균이 약 7% 수준입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악 저작권료는 배당성 금융 상품으로서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투기 상품이 아니고요. 오래 보존, 오래 보유하면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그런 장기 보유형 금융 상품이다라는 측면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성을 기반한 시색 차익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결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작권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통념과는 달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저작권료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상승의 가장 빈번한 요인은 바로 리메이크 아니면은 요즘 이제 음악 레트로 약간 이런 바람이 불어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음악을 재조명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될 경우 저작권료가 크게 상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동성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세 창출을 생각하시는 투자가들도 계신데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기성 자산은 결코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K-팝 저작권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지금 사회 경제적 요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저작권료는 더욱 더 상승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저작권료는 성장세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향후 지금 디지털 매체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죠. 지금 OTT 징수, SNS 징수도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 저작권 징수는 가속화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체계를 더 구축을 하고 저작권 인식 개선을 노력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현재 저작권의 합법적 이용률은 약 8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진화되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100%에 육박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저작권 수익은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측면은 K-팝의 선전입니다. 사실 그동안 K-팝은 전 세계 음악에서 그렇게 주류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음악이 해외에서 들려도 해외에서 저희의 음악을 그렇게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K-팝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K-팝을 듣고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활한 징수가 지금 가능해져서 해외에서 음악 저작권의 징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은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실현될 포텐셜이 있는 측면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아직 저작권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 K-팝에 듣는 이 파급력은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저작권 시장, 징수 시장이 개방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 징수가 이루어지는 날 그 포텐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음악 저작권은 지금 현재 미래에 매우 가능성이 높은 주목할 만한 이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뮤직하우가 이제 제일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매력적인 자산을 개인들이 소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현재 선보이고 대한민국에서만이 이런 좋은 음악 저작권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아까 그 불황의 영향을 이제 덜 받는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사실 올해 뭐 주식, 부동산 불황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와닿았고, 저희도 사실 이제 K-팝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뮤직하우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돼서 여러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트투게더 이승행 부대표님 발표 이어가시도록 할게요. 네. 그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익숙하다 보니까 체감상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너무 쉽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이제 관심이 사실 집중된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크리스트 홍콩 경매가 11월에 있었는데요. 이 홍콩 경매 5일 동안 작품이 3,700원어치가 낙찰됐습니다. 굉장히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요. 이번 경매에서 최근 뭐 굉장히 뜨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작가들 작품이 경매에 나온 것도 낙찰률이 100%였습니다. 유찰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미술 시장 현황하고 거래 총액은 그 코로나 팬데믹 딱 시작했을 때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 정도로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트테크가 붐이 일면서 그 온라인 미술품 시장이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미술 시장의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2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미술품 거래액이 기존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국내 아트테크 플랫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까지만 해도 약 한 500억 정도가 그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됐는데 올해 연말 약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트테크 플랫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그 아트투게더의 성과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는 미술품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님이 그 뮤직하우 저작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 박서보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 15년 동안 7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7배가 성장을 할 정도로 약간 좀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미술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경매 이력이나 각종 미술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박서보 작가 작품 이게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8천만 원에 공동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을 산정했을 때도 저희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향후 한 1년 이내에 한 120% 정도 상승을 예측을 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약 7개월 뒤에 138% 수익을 내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 김창렬 작가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김창렬 작가가 타계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가격이 급등해서 저희가 이 작품을 공동 구매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아티라는 저희 자체 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봤고 실제로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36% 수익을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사례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가 났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에 투자를 하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아트테크의 장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미술품을 구매해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는 최근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보면 그 미술품에 그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남기고 그걸 막 옮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대중들이 국내에서 미술품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얻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좀 심한 영역이었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고액의 미술품을 부담 없이 10,000원 단위로 소유할 수 있고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은 문화금융으로서 또 굉장히 좀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매각 시 작품가 6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보유세나 취득세가 없습니다. 굉장히 투자 상품으로서 좀 가치가 높은 그런 걸 보이고요. 단순히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소장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분할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작품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그 미술 시장에서 보는 그런 한 획을 긋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미술품을 구매했을 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술품은 그 상태에 따라서 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온도나 습도 보관할 때 그런 보관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재테크 플랫폼들은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미술품을 보험 상품을 가입을 통해서 100% 보장이 되는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안전하게 보안 시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누릴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그 아트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보다 좀 편리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아까 박서보 작가님과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또 소유도 뭔가 하면서 그 가치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또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고 좀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저희 펀더풀 윤정욱 대표님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다루고 있는 K 콘텐츠의 이제 주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자산 가치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수익이 변동되는 이슈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의 컨텐츠들은 그 컨텐츠가 실제로 사업에 성공했느냐, 성공했을 때의 그 가치가 사실은 자산으로서 수익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 범죄도시 3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한 13억 정도 청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10억까지 배당 청약 자격을 해서 이제 1,000명까지 그 투자자를 끊었는데 사실은 범죄도시 1편 수익률이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2가 한 400, 그것도 한 400% 나왔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3가 예산이 이제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를 진행하는데 10억 원을 온라인에서 공모로 조달을 하고 90억은 전문 투자 기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이고요. 사실 그 영화 한 편이 그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영화의 흥행 성과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콘텐츠 수요가 한국 영화의 수요도 해외에서 이제 앞서 그 음원이나 또 미술 시장처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 인기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한국에서 돈 벌면 그냥 거기서 끝이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2년, 3년, 4년, 5년 이후까지도 계속 수익이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컨텐츠의 투자 기간, 아무래도 투자를 하면 투자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런 투자 기간을 저희가 이런 매매 시장까지 확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간들을 막 10년, 20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매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투자자분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 또 있다 보니까 보통 한 1년 내외로 투자를 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상품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사, 사실 이 범죄도시를 제작한 제작사가 일반 투자사들, 이렇게 전문 투자 기관들을 만날 때 10억을 받으려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사실 그런데 이 영화의 흥행을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사실 또 관객들이기도 하고 이걸 또 보고 싶어하는 예비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짧게 1시간 만에 그 돈을 모았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꼭 돈을 벌어서 높은 배당을 해야 될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한번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그 전시회인데요. 요시고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행한 전시 기획사는 국내에 그 미디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제 이 작품의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12억 정도 되었는데 절반 정도는 자기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절반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이 고민이 그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당시였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도 코로나 때 과연 오프라인에서 이런 전시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 온라인에 저희가 이걸 소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익을 이제 6개월 정도 만에 한 145% 정산을 했는데요. 투자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600분 정도 되시죠. 이 600분 중에 사실 20, 3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한 70%를 차지하셨고요. 투자 금액도 사실은 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즐기고 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컨텐츠를 단순하게 하나를 소비하는 내 소비재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내가 실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본인들이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고 사실 유사한 전시들도 마일드 알드리지 사진전이나 앙리 마티스 사진전도 실제 그 프로젝트 정산 수익이 한 10%고 연환산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았을 때 이건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야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본인들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특별한 관람권이나 그 투자자들만 갖는 혜택을 본인들이 또 가져가시면서 수익까지 그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컨텐츠 영역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미세스 다운파이어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영화 한 20년 전에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인데 이제 한국에서 뮤지컬로 처음 선보였던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58억 원입니다. 이 뮤지컬 하나를 2달 반 동안 공연을 하는데 약 6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90%는 전문 투자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달을 하셨고, 난 나머지 10%를 뮤지컬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33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에 참여하셔가지고 10%를 온라인에서 조달을 하셨고, 또 특이한 게 20, 30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쪽도 사실 뮤지컬 뭐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뭐 계속 안 보시죠. 잘 보러 가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뮤지컬이 가격도 비싸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도 아마 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뮤지컬을 처음 소개할 때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혜택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기도 했고, 또 다양한 혜택과 관련된 그 도록이라든지 다양한 또 그 MD 상품들도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사하게 또 잭 더 래퍼라는 뮤지컬도 수익을 한 8% 정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그 결사곡 시즌 2 같은 경우에 최고 청약 금액 5천만 원. 이걸 보신 팬분들이 나 이거 투자 진짜 재밌게 봤고 이거 무조건 시청률 넘을 거예요라고 확신에 차신 분들이 거액의 자금을 따로 문의를 주셔갖고 이 투자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드라마 결사곡 시즌 2가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공모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사곡은 이미 흥행과 제작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그 TV조선에서도 편성도 잘 되었고 투자하시겠다는데도 줄을 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공모를 시작한 이유는 이 제작팀이 일반 팬들에게 이 컨텐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 정말 괜찮다면 또 그 시청률이 10%가 넘는다면 추가 수익도 일정 비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또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많고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결국 팬덤이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실제로 투자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참여자분들이 해주시는 또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투자로서의 가치가 수익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팀들에게도 굉장히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이다.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막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신 거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일단 참 제가 TV조선 편성실 직원인데 저희 편성 잘 되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 빨간 풍선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새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의 취향을 또 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음악, 미술, 이렇게 뭐 드라마, 뮤지컬, 영화 같은 게 사실 다 나의 취향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팬덤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문화 금융이 예상보다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와 금융이 만났을 때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문화금융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전문가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윤성욱 대표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 드시려고 했던 건가요? 네, 말씀하시고 네,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운 장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여기는 개인적으로 어떤 금융을 통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받기 어려운 우리 돈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중앙 정부가 어떤 특정 공단이나 공사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면 그런 재정 지원들이 이런 금융기관, 요 바깥에 이렇게 저렇게 전시해 놓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한테 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지방정부 이런 뭐 다양한 기관인데 결국 돈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반대로 이 금융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은 물론 이런 정부 지원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금융의 회수, 투자한 돈을 회수, 대출한 돈을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담보 위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컨텐츠 분야, 또 이런 음원, 미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설, 그다음에 상품, 재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평가하면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마를 벌 수 있어라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문화 산업, 문화금융 쪽에서 이런 문화금융의 자산들은 실제로 이게 얼만큼 가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앙 정부에서도 컨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이런 금융 사이드에서도 이제 새롭게 이런 그 새로운 금융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문화금융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무형 자산 위주로 이루어진 컨텐츠 산업 내에 좀 더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감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나 제도가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원이나 미술 이런 컨텐츠 분야에 일반 유저분들이 먼저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유저들 중에 이런 음원, 미술, 이런 영화, 드라마에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로서 그런 금융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문화금융이 이제 사실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서 시작된 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품으로서 금융 상품으로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보면 뭐 K-팝이나 K-팝을 대표로 예를 들면 K-팝이 왜 인기 있냐? 그럼 사실 아주 근원적으로 간단한 이유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요.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서 이렇게 암흑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20만 명. 그 20만 명 중에 한 10만 명이 통과되면은 네이버의 베스트라는 데 올라가고 거기서 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애들만 뽑혀서 웹툰이라는 데 올라가요. K-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연습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화 산업, K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연평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문화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수익률로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이런 개별 미술, 개별 음원, 개별 콘텐츠가 모든 게 다 수익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이런 산업의 주요 변화들도 보면 정부 주도로 일어났던 이 투자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투자 자본의 주체로서 일어나셨고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또 투자자들이 또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의무, 보호 받아야 될 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서 지금 새로운 그 문화금융의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컨텐츠 쪽에 이런 투자들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보신다면은 어떤 이제 영화 노량의 이익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나올 것이고 뭐 콘서트나 또 뭐 신인 작가들에 대한 투자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에 따른 또 새로운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또 새로운 또 문화금융의 기법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대표님 발표 빠르게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아트테크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뭐 미술 시장, 미술 산업에 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되고 뭐 예를 들면 BTS의 RM이 뭐 이완 작가의 뭐 작품을 좋아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미술품을 바라보는 그 관심도가 굉장히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소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아트테크 플랫폼의 등장을 통해서 이게 저변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 시장의 성장을 MZ 세대가 최근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Z 세대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런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뭐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자금 지원이 사실은 기존에 좀 굉장히 좀 부족했었는데, 이런 문화 금융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신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좀 작품 활동이 어려웠던 작가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는 뭐 그런 환경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아트 페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랑미술제가 작년에 대비 이제 2배 수준을 넘으면서 177억 원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0일에 그 아트 부산 같은 경우도 관람객이 막 10만 명 넘게 참여하기도 했고, 매출은 76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성안에 이제 맞춰지는 그런 화랑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미술 시장은 2021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1년 한국 미술 시장의 거래 총액이 한 9천억을 넘어섰고, 올해는 1조 원이 넘어서는 정도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성장하는 그런 상품군에 투자를 하시거나 좀 편승을 하셔야 굉장히 좀 큰 그런 수익이나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 미술 시장이 전 세계 미술 시장의 한 6% 정도밖에 0.6%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전후 그리고 동시대 미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점유율이 약 한 2%까지 올라와서 전 세계 거래액 순위 5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열렸었는데 그 사실 중국의 그런 리스크를 기반으로 사실은 그 프리즈라는 그 글로벌 아트 페어가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도 그 프리즈에 참여했던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고가에 이제 팔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서울이 아시아 최대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트테크 플랫폼이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고흐 작품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고흐 작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미술품은 희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싼 작품들을 혼자서 소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미술품을 투자가 가능하게 해주는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그런 상품군들을 내놓음으로써 대중의 관심도가 올라오면서 그 기존에 이제 침체돼 있던 미술 시장이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으로서 굉장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예술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 국내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아트테크 플랫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수익도 얻어가실 수 있고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정 대표님 발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산업은 금융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금융을 통해 성장한 산업은 다시 또 금융 산업을 성장시켜 왔죠. 이 금융과 문화가 만나면 굉장히 비약적인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의 음악 저작권료가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문화자산으로 머물면 1조 5천억 원의 시장에 그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금융과 결합을 하면 한 멀티플 한 10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5조 정도의 시장이 금융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15조 시장에서 자금의 일부가 다시 문화 산업으로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가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3조의 자금이 문화 시장으로 음악 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IP를 생성하고 또 기존의 IP를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조 5천억 원의 문화 이 저작권 시장은
2조, 3조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과 다시 만나면 30조가 되고 40조가 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끌게 되겠죠. 즉 이것이 문화자산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연간 8%, 10% 정도의 성장, 그것도 굉장히 큰 성장이겠죠. 많아야 그 정도 성장을 이루어내겠지만 이것이 금융자산과 결합이 되면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금융에 함께 하게 되면요, 단순히 내 투자자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의 근간을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하시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형자산의 가치 증대라고 하는데요. 실제 무형자산에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문화금융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 뮤직하우도 국내에서 지금 가장 전방위적인 음악 IP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음악 저작권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을 하여서 IP의 정당한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뮤직하우 이전에는요, 어떠한 금융권에서도 음악 저작권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목돈이 필요하시면은 제2금융권 혹은 3금융권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으시거나요, 아니면 이제 블랙마켓에서 헐값으로 매각을 하곤 했습니다. 평가 모델이 없다 보니까 적정한 가치 산정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시장을 만들고 나니 이 악순환 고리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훨씬 더 건강한 음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금 조달의 창구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소장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까지 확산되는 어떤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이런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약 160여 명의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음악 시장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이 공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 음악 시장에 한 2천억 원 정도를 자금 유입을 저희가 가능하게 해서 실제 상당히 보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시장은 앞으로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IP로 확장을 하고 또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6월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 뮤직하우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모델인 만큼 저희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문화금융의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이 K-팝에 투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 좋아하시는 노래에 다 투자하실 수 있게 되도록 저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빠르게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투자 팁을 좀 직접 알려주시길 부탁드릴 텐데 이번에는 아트투게더 부대표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술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단순합니다. 유명한 작가 작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최근 뭐 2차 시장, 그 소위 말하는 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서 경매가 활발하게 올라오는 작품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경매사들에는 이미 트렌드에 맞춰서 각 그 경매 상품을 구성할 때 굉장히 좀 작가 작품이나 상품을 굉장히 좀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일반 고객분들은 사실 그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제안해주는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좀 소액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미술품에 대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 대표님 어려운 질문인가요? 질문인데요. 네. 제일 잘 아는 뭐 그 몇 해 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에 투자해라. 그 컨텐츠, 특히나 이제 특정 컨텐츠들을 바라볼 때 가장 잘 이해하는
어쨌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투자 목적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속적이고 꾸준한 저작권료 수익을 이제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노래방 애창곡 같은 이제 스테디셀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마켓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팬덤이라고 하죠. 열혈 팬덤을 이제 많이 거느린 아티스트의 곡을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아이유 같은 아주 헤비한 그런 팬덤을 거느린 이제 가수들이죠. 저희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이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반 재화는 인기가 있으면 계속 만들면 되는데 음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공급이 이제 어려운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소장하고 싶은 팬들의 욕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은 그런 팬덤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좀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 아까 저희 감독님께서 속보처럼 제게 전해주셨거든요. 제가 빨리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윤 대표님 온라인 소액 공모에 좀 적합한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장표 중에 하나 보여드렸던 것 중에 영화 이순신 시리즈의 마지막이 내년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소액 공모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대중적인 관심, 팬덤이 쉽게 작동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온라인 소액 공모에 되게 적합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하시기에 1편이 뭐 1,000만이 훨씬 넘었고 2편도 1,000만 가까이 들었고 3편이 1,000만 정도 또 가까이 든다면 대충 수익이 얼마큼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되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부 대표님, 규제 이슈는 스타트업이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규제는 당연히 그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대응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좀 규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런 규제들이 그 각각 새로운 신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좀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 세 개의 회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핀테크 산업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풀어가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문화금융 같은 핀테크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풀어가고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 대표님께는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음악의 기준이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음악 저작권은 예측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노래가 예측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정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차트에 진입하고 또 특정 어떤 그 인기가 있는 가수의 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데요.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는 대체적으로 다 매력이 있지만 이제 더 매력이 있는 측면은 스테디하면서도 팬덤이 있는 곡들이 정말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초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에 가장 공유받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곡은 임창정 씨 소주 한 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금융을 대표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뮤직하우, 아트투게더, 펀더풀의 성장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